어제 TV 토론하는 거 저도 유심히 봤고. 네, 2차 토론이었죠. 네, 어제도 아주 많은 활약을 하신 것 같고 공감할 수 있는 주장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단적으로. 좀 비판적인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코로나 지난 한 2년 동안의 예, 방역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세요? 저는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낙제점. 예. 60점보다 안 된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 네. 제가 저도 정치인이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그게 방향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바꾸게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재작년 2000년 1월 26일이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번째로 발견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인데 외국 저널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죠. 이것은 메르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아하. 근데 1월 30일 날 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엄벌하겠다. 와.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미 사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대구 경북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한때 확진자 인구당 세계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불명예스러운 2000년 1월 26일 날 네. 안철수 네. 그 당시는 코로나19라고 안 그랬죠. 그렇죠. 우한 폐렴 네. 대응책 제시 네. 메르스 사스보다도 더 위험하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야, 이게 그러니까 2년 전 이맘때쯤에 이미 우리 후보님이 예언을 했다. 예. 네. 근데 바로 그 다음 기사가 네. 1월 30일 날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전쟁 선포, 우한 폐렴 불안 심리 차단. 오. 2월 6일 날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대만이 이미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다 전면 금지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한에서 오는 사람만 금지하다가 전면 금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절반인데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수는 2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닫는 걸 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도 그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만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전체 중국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대구의 1차 대규모 확산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2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에서 미리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인이 허풍 떤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런 비판을 받으셨나요? 예, 그랬습니다. 허풍 떤다고? 예, 허풍 떤다고 블러프라고 그랬습니다. 야. 그것도 영어로. 누가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김호란 씨가 그랬습니다. 아, 김호란 씨가 또 지금 그런 전체 얘기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 아, 지금 방역 기획관으로 청와대에 있는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목소리를 다 내신 거네요. 다 언론에 소개는 잘 안 됐지만. 20번 이상 제가 계속 입장문을 밝히고 기자회견도 하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라는 그래도 잘 버틴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잘한 면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순전히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에 이 위기 시에는 정부 말에 대해서 협조를 저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의료진들도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인 거죠, 사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라는 것도 네. 문 정부가 방역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내려온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방역 체계가 된 거 아닙니까? 메르스나 사스 때. 예. 네. 그래서 사실 그전 정권에서 메르스를 한번 당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병원의 시스템들이 바뀌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나마 잘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그 메르스나 사스를 경험하지 못했던 유럽이나 미국이 큰 재난을 방역 시스템은 국가의 실력이고 백신 수급은 정권의 실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와닿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이런 거는 정권이 해야 될 일이네요. 예, 그럼요. 아, 근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흡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의사결정권자가 비전문가고 모르는데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산업화 시대 때는 통했던 방식 같아요. 근데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복잡해지고 현장에서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심지어 전문가 결정에 따르고 정부나 또는 결정권자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하. 이제 그걸로 바뀐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빈 라덴 사살 작전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백악관에 흑백 사진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테이블에 지휘 테이블 중앙에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군인이 예. 장군이 이렇게 지휘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 어디 갔나 보니까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 저도 아주 놀랐어요. 네. 그게 현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안타까운 건 각계의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다 계신데 필드에는 예. 근데 왜 정치인들은 삼고 처리하지 않고 어디 이상한 분들만 자기 이렇게 이런 분들만 잘 모셔가려는 게 보이니까 참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은데 정말 그 분야에서 최상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접근하거나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인재를 정파를 초월해서 등용하시겠다. 당연하죠.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좌우 가리지 않고 정말로 그리고 또 정치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그 분야를 제대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죠. 근데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 편 중에서만 인재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재 풀이 이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편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본 사람만 그 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여기서만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코로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제 K 방역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오미크론이라고는 합니다만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또 뉴스 보면 또 키트 이렇게 검진하는 거가 부족해서 뭐 가격이 10배 올랐다 뭐 그러니까 이러고 이게 있고. 반복이에요. 네, 확진자들은 뭐 집에서 불안하게 그냥 갇혀 있고 연락도 안 되고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미리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네, 비상 계획을 네. 미리 세우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마스크 대란,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 병상 대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백신 대란, 네. 이번에는 저 자가 진단 키트 대란까지. 그러게요. 참. 옆에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뭘 그러면 당부하고 싶으세요? 뭘 바꿔야 하나요, 지금? 정부 주도형 방역이 아니라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즉 지금 현재는 방역 담당 공무원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고 2,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 맡으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2, 3일 동안 이미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든 다음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앱이 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면 자기 동선이 기록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거는. 자기 거는. 근데 이 동선은 정부에서 훔쳐보지 못하게 암호화가 돼 있어서 자기만 봐요. 아. 그리고 정부에서 발견한 그 확진자 동선은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시간으로 자기가 조금 전에 확진자 동선과 겹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진짜요? 2, 3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야, 아니 IT적인 솔루션을 딱 내놓으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 참여형 앱인 거죠. 예전에 확진자 500명일 때 우리 방역 공무원들이 4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5만 명대도 400명이나 그 이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참여형 앱을 이제 깔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병실이라든지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병실 마련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정말 비상 상황이면 킨텍스 같은 데를 다 비우고 거기에다가 병실을 지으면 되니까요. 임시로. 문제가 의료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 중에 10% 정도가 공공의료에 일하고 있고 나머지 90%가 민간인데 민간이 여기에 투입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 중에서도 자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미리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네 병원에서는 1차 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위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만일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국제 그 학계라든지 제약 그 회사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백신을 섭외해서 오고 안 후보님은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협상을 해서 백신을 도입을 하고 정치인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다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특허 사용료를 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시설, 우리나라는 복제약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신 생산은 잘하잖아요. 개발 능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로얄티를 줄 테니까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하자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초인류 정치인데요. 정치라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들 행복에 기여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면 지금 그 코로나 말고도 또 다음 정부에서도 또 뭐 신종 전염병이 안 나타나리라고 보장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우리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그렇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니까 그 다음 대통령 때 또 하나가 코로나19 말고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 감염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어쩌면 다음에 올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세계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그